나는 하체 비만이니까 다이어트를 항상 해야 돼. 출산하고 나면 난 돌아갈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했는데 출산하고 붓기가 빠지는 것 같더니 다시 살이 막 계속 찌는 거예요. 척추뼈는 부러졌지, 근육은 다 빠졌지, 살은 많이 늘었지, 걸어다니는 것도 힘든데 다이어트는 해야겠지? 저는 솔직히 수술하고 나오면 날씬해져 있을 줄 알았어요.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예전 제 체중으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아, 내가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음식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거기서 좀 많이 벗어나고 싶었어요. 딱 약만 주고 가세요 이러면 저 스스로도 좀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약을 끊더라도 이만큼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을 먹으니까 전보다 먹고 싶은 것도 좀 줄어들긴 하지만 먹어도 좀 덜 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에사비, 그릭 요거트, 땅콩버터, 그리고 요즘 레몬수.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면 나 지금 다이어트 실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사실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닥터 스위피 선생님의 책이 나왔습니다. 박수! 책 쓰는 고통을 알기 때문에 네, 되게 고생하면서 쓸 텐데 육아하느라 진료 보느라 인스타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을 텐데 인스타 너무 열심히 책까지 왜 수입비냐고 물어볼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나 진짜 그거 궁금했거든요. 그 스윗빌 그래서 저는 단 걸 좋아하신다. 저는 실명을 알잖아요. 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달달한 정보를 너의 귀에다가 팍 꽂아줄게. 전혀. 근데 우리가 달달한 정보는 안 주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달달한 정보라고 꽂아주는 척하면서 주머니를 털어가는데 나는 정말 좋은 정보만 귀에다 팍팍 꽂아줄게. 나 영양사 면허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야. 이거잖아. 근데 되게 방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의사 선생님들 중에 영양사 면허가 있는 의사 선생님은 없으세요? 거의 없어요. 영양학과를 나오고 의사가 된 사람은 있어도 보통 의대 갈 생각하거나 약대 갈 생각하고 영양사 면허 같은 거 안 따거든. 같은 건 아니지만 그쵸, 안 따거든. 담비쌤을 지금 보면은 왜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할까? 이미 너무 지금 날씬하시고 뚱뚱하지도 않은데 뭐가 그렇게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까? 또는 의사기 때문에 영양사기 때문에만 지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하고 사실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하지만 담비쌤은 겪은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하셔서 사실 여러분들 들으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담비쌤이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됐고 그리고 나의 인생이 어땠는지 다이어트라는 것에 대해서 왜 고민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 여성들 중에 다이어트 안 해본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이제 마른 친구들도 항상 다이어트가 관심이 있고 항상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사춘기 이제 딱 들어서 치마를 입고 다니니까 다리가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친구들이 너는 하체 비만이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합의. 네, 합의. 일명 합의였죠. 그러니까 제가 좀 상하체가 불균형하고 하체가 좀 튼튼한 타입이었던 건 맞아요. 시골에 살고 언덕에 있는 학교를 다니니까 하체가 엄청 단련이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대학교 처음 들어가서 서울대 그 체육관 포스코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인바디 하고 운동 테스트 받았더니 선생님이 운동하는 사람이세요? 이랬거든요. 그 정도로 하체가 튼튼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거를 이제 튼튼하다 생각을 못했고 나는 하체 비만이니까 다이어트를 항상 해야 돼. 이런 고정관념,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서 저도 항상 이제 몸매 신경 쓰고 다이어트 비법도 많이 찾아보고 이러면서 이제 지내기는 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진짜로 비만이 되는 일이 한번 생겨요. 아까 댓글에 시험관 호르몬 주사 때문에 몸도 많이 붓고 좀 살도 더 찌는 것 같다 하셨는데 네네. 실제로 제가 임신을 하고 갑자기 살이 좀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임신했으니까 살이 쪘나 보다 했는데 출산하고 더 찌는 거예요. 임신했을 때가 몇 네. 킬로 정도 찌셨어요? 임신했을 때 원래 제가 한 50kg 정도 유지 체중이었는데 임신했을 때 한 68 정도까지? 18kg. 네, 18kg 정도가 불었고 많이 쪘네요. 근데 그게 진짜. 좀 찐 기간이 서서히 천천히 전 기간에 걸쳐서 찐 게 아니고 한 번에 확. 한 2주 이내에 막 몇 킬로가 불고 그러니까 이게 붓기와 살이 함께 오면서 갑자기 한 달 이내에 막 몇 킬로가 찌니까 살이 다 터지고 그래서 막 엄청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출산하고 나면 난 돌아갈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했는데 출산하고 잠깐 뭔가 이제 붓기가 빠지는 것 같더니 다시 살이 막 계속 찌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 한 3달 후에 복직을 하게 되면서 레지던트 수련 중이었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그래서 검사를 싹 다 했는데 살을 찌게 하는 호르몬을 뿜는 혹이 제 몸에 하나 생긴 거죠. 쿠싱 증후군이라는 걸 진단을 받고 그거를 이제 수술로 혹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어요. 그때 살이 찌게 되면서 혈압도 많이 올라가서 혈압약 4알 먹어도 혈압이 안 떨어지기도
되기도 하고 고지혈증 약도 먹게 되고 그게 근육은 또 빠지게 하고 뼈도 약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애기 안아주다가 두두두둑 해가지고 척추뼈 5개 부러지고 애기 안아주다가 네. 애기를 안아서 이제 사실 내려놓다가 원래 내려놓을 때 부하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내려놓다가 갑자기 악 해가지고 나중에 찍어보니까 척추뼈 5개가 이렇게 다 으스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머니들 차는 그 보조기 차고 출근하고 계단도 잘 못 오르고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많이 망가진 몸에 비만인 상태로 살아가게 됐죠.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가 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살이 찐 게 그냥 뭐 많이 먹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임상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5만 가지를 다 해봤는데 살이 안 빠진다 그러면 사실 문제는 다른 데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지금처럼 쿠싱 증후군의 사례들이 가장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사례인 것 같아요. 쿠싱 증후군은 정말 단기간에 체중이 확 증가되고 특히 특징적으로는 몸통이랑 얼굴에 살이 되게 많이 쪄요. 그래서 모르고 방치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팔다리는 점점 얇아지는데 복부랑 얼굴은 계속 커지는, 특징적으로 얼굴이 정말 많이 빵빵해지거든요. 물 차고 막 혈압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게 보면은 부신에 결절이 생기는 거고 그 결절이 점점 종양처럼 커져요. 그러면서 그 종양에서 호르몬을 같이 내뿜는 거지. 부신 피질에서는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 그리고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그리고 좀 바깥쪽 층에서는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호르몬까지 분비를 해요. 이들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혈당도 올라가고 혈중에 나트륨량도 올라가니까 수분 배설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엄청 땅땅해지고 온몸이 빵빵한 풍선처럼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헬스장 가서 막 식이 조절도 되게 심하게 하고 살 안 빠지니까 운동도 되게 세게 하면서 다이어트를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몸에 너무 스트레스야. 스트레스에 스트레스를 더 주는 거지.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가 안 되고 비만이 더 심화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세상에 많이 안 알려졌었거든.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졌던 케이스가 가수 자우림 김유나 씨, 그 김유나 씨 남편이 치과 의사예요. 이분이 자기 의대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자기만 맞았대. 너 이거 어떻게 맞췄어? 라고 나중에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 만화 중에 닥터 K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게 나왔대요. 어떤 얼굴이 되게 빵빵한 여성이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린 거야, 주인공이. 이런 식으로 해서 쿠싱 증후군 사례다 해서 검사했더니 부신이 커져 있던 거였죠. 도 얼굴이 막 빵빵해지고 그랬어요. 맞아요. 저 그래가지고 상상이 안 가요? 인스타그램 제 프로필에 오시면 옛날 사진이 있어요. 있어요, 맞아. 동글동글한데 실제로 그때 제가 수술하기 위해서 모교로 갔거든요. 배웠던 교수님한테 찾아갔는데 제가 걸어 다니고 외래 진료실 앞을 수술 병실을 돌아다녀도 제 선후배들, 친구들이 저 못 알아보고 지나쳤어요. 얼굴이 너무 변해서. 처음 외래 교수님 예약하고 찾아갔을 때도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교수님도 잘 못 알아보셨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얼굴이 많이 변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주인공이 왜 뛰어내리려고 했는지 알 것 같은 게 이게 굉장히 무드에도 영향을 미쳐서 잠도 안 오고 우울증도 심해지고 약간 기분 변화도 엄청 심해지고 식욕 조절도 안 되고 그리고 혈관에도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머리 혈관 중에 하나가 아예 막히신 분도 있어요. 쿠싱을 모르고 오랫동안 지내다가. 머리 혈관이 막혔어요. 혈관,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모르고 나중에 오랜 기간 지나면 이제 심장병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게 되는 그런 희귀병이긴 해요. 그러니까 비만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질환이기도 해요. 단순히 우리가 뭐 날씬하기 위해서 뭐 좋은 몸매를 갖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항상 관심 있게 보던 차에 제가 진짜 이제 비만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척추뼈는 부러졌지, 근육은 다 빠졌지, 살은 많이 늘었지, 걸어다니는 것도 힘든데 다이어트는 해야겠지? 저는 솔직히 수술하고 나오면 날씬해져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럼 수술하고 네. 나면 쭉 빠지셨나요? 수술하고 나오니까 눈을 딱 떴는데 내 몸 다 그대로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 현실 자각이 딱 왔어요. 아, 이미 쌓인 지방은 내가 빼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수술해서 홀딱 제거했다고 이제 더 이상 찌지는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 이거는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딱 자각 타임이 왔는데 제가 아는 뭐 여러 가지 약들, 주사들 아니면 식이요법들을 아무리 대입을 하려고 해봐도 근육과 뼈를 보존을 하면서 지방만 쏙 단기간에 빼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단 일상생활이 어려운 그런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은 괴롭지만 다이어트는 일단 포기하자. 그리고 내 몸을 좀 회복을 시키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보고 내 몸을 좀 돌봐보자. 이렇게 해서 좀 다이어트를 거의 포기를 했죠. 마음을 많이 비우고.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들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지내니까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예전 제 체중으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포기했는데 예전 체중으로 돌아갔다는 게 되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쵸. 저도 처음에는 좀 신기했어요. 이렇게 서서히 아주 천천히 떨어지더라고요. 인바디를 그렇게 자주 재지는 않았는데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쟀거든요. 그러니까 딱 1년 반 후에 쟀던 인바디를 보니까 체지방률이 정상화 딱 돼 있는 패턴으로 보였고 체지방도 거의 한 10kg 정도가 천천히 빠진 결과를 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략 저의 유지 체중을 그 정도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느낀 것들을 이 책에도 좀 담았어요. 다이어트라는 거에 매몰되어 있을 때는 너무 어려웠는데 그냥 나의 삶을 건강하게 꾸리고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자는 거에 초점을 좀 더 맞추니까 유지도 훨씬 쉬워지고 훨씬 삶이 즐거워지더라. 그리고 다이어트해서 뭐 건강해진다? 보통 다들 그렇게 좀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다이어트해서 혈압이 좋아졌어요. 다이어트해서 당뇨가 좋아졌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건강해졌을 때 살도 빠지는 거다. 그렇죠. 예, 대사가 원활해지고 내가 좋은 습관들로 건강한 몸을 만들었을 때 살도 좀 빠지는 거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어떤 습관들을 가졌을 때 우리가 건강한 몸이 되고 그로 인해 체중도 따라오게 할 수 있는지 그래야 급진급파가 아니라 정말 서서히 빠져서 계속 유지되는 나의 평온한 상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네. 방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내가 건강해져야지 그러려면 다이어트 해야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건강을 생각을 하면 다이어트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는 센세이션하네요. 선생님도 강의에서 자주 말씀해 주잖아요. 이런 방식의 차이,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은 다이어트를 먼저 하잖아요. 탈 다이어트라는 말을 많이 쓰죠. 탈 다이어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 또한 경험상으로 따져보면 뭐랄까 먹는 거에 지나친 집착을 갖고 있다가 거기서 벗어난다는 생각을 딱 했을 때부터 점점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편해졌어요. 맞아요. 저는 거식증을 겪었던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했거든요. 가뜩이나 또 식품영양학과를 다니다 보니까 식탁에 올라온 음식들을 보면은 그게 숫자로 다 보였거든. 칼로리, 탄단지 이런 것들이 다 보였기 때문에 식탁에 올라온 음식을 지나치게 골라서 먹게 되는, 심지어 양까지 엄청나게 제어해서 먹게 되는 그런 환경에 많이 놓여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게 정확하게 기억해요. 오른쪽 두 번째, 세 번째 서랍을 열면 피스 단위의 과자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 뭐 예를 들면은 초코아임 한 봉지, 눈에 띄는 한 봉지 이런 식으로. 그게 왜 그러면 사람들이 먹으라고 주면 담아놓으시 받았는데 그걸 다 그냥 안먹 가방에 넣어서 갖고 와서 거기다 그냥 쌓아 놓는 거야. 근데 사실 아예 안 먹을 생각이 있었으면 받지도 않을 텐데 먹고는 싶은 거야. 근데 참은 거야. 괴로워. 네. 더 힘들어. 아주 강한 의지로 참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책상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었던. 그래서 간혹 이제 정신이 풀렸을 때 이걸 열면 터지는 못 거죠. 참는 거지. 그럼 터지셨나요? 안에 있는 걸 다 먹었지. 우수쌤도 그러면 입 터짐이라는 걸 경험해 보셨나요? 당연히 있죠. 근데 거식증에서 뭔가 나아갈 때 거식증, 폭식증이 반복되잖아요. 네, 반복이 맞아요.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반복을 하면서 아, 내가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음식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거기서 좀 많이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럴 때 사촌들 모일 때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마르고 그러니까 자꾸 이모들이나 숙모들이 계속 먹어라. 먹으라고 맞아. 먹으라고. 댓글에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났지만 체질이 변했는지 손발이 너무 차가워졌어요. 음. 핫팩이랑 수면 양말은 진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템이 되었습니다. 두 분은 혹시 그런 거 있으신가요? 제가 있어요. 수족냉증을 갖고 산 지가 한 17, 18년 정도 됐고 주변 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요. 저는 식사를 안 하면 손이 확 차요. 그러다가 음식을 좀 풍부하게 먹으면 손이 이제 갑자기 확 따뜻해지거든요. 이게 확연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충분히 좀 간다 안 맞아요. 간다 이런 약간 느낌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단식을 하거나 아니면 먹을 걸 줄여서 영양분을 줄이면 몸은 어쨌든 내 몸에 쓰는 에너지를 줄여야 돼요. 결국 내가 입으로 들어오는 거를 대비를 해서 내 몸을 꾸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즉 여러분의 급여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급여가 들어오면 그 급여에 맞춰서 생활의 여건을 짜듯이 근데 우리 몸은 저장된 지방 대출을 잘 안 해주는 편이에요.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오는 거 가지고 잘 운용해서 써야 돼요. 입에서 들어오는 게 다이어트 한다고 점점 줄어드니까 내적으로 뭔가 아껴서 커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 거지.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줄여야 됩니다. 뭐 특별하게 누구한테 뭐 줄여라는 개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뭐 수많은 세포들한테 너 에너지 쓰는 걸 줄여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 거기에 중심에 갑상선 호르몬이 있죠. 그렇죠. 손발이 먼저 차지는 이유는 저는 결국 그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생명에 직접적이지 않은 것부터 포기한다. 그래서 말초에 손발로 갈수록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 잘 작동을 안 하고 그러니까 열을 잘 안 내니까 손발이 먼저 차가워진다. 그럼 그게 거식증 이후에 생겨난 거죠? 저는 거식증 이후에 생겨난 거예요. 수족냉증이. 그러니까 거식증과 함께 생겨난 거죠. 그때 이제 그러면 탈모랑 수족냉증 이런 거 다 같이 온 거예요? 탈모 심했고요. 머리카락이 정말 심하게 많이 빠졌고요. 피부는 정말 쩍쩍쩍쩍 갈라졌고 손톱, 발톱 엄청 약했고요. 매우 신경질적이라서 되게 버릇없고 그랬고요. 가족들한테도. 주변에 지인들이나 친구들은 저한테 말도 못 걸었고 오죽했으면 제 베프가 저한테 울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울면서 예전에 너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넌 도대체 뭐에 그렇게 집착하냐고. 말도 많고 웃는 것도 잘 웃고 농담도 잘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지금의 너는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정말 힘들다고. 그래서 울면서 제발 옛날로 돌아와 달라고 했던 얘기를 했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사실 환자들은 언제든지 병원 안에서 만날 수 있고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계시니까 네. 온라인상에도 만나시고 계신데 굳이 이 힘든 책 쓰는 일을 왜 하셨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제가 처음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거랑 좀 비슷한 동기이긴 한데요. 병원 가서 의사랑 한 10분 정도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물론 이제 정말 드문 의사 선생님들? 저도 만났던 의사 선생님 중에 진짜 환자 좀 오래 보시기로 유명한 선생님 딱 한 분 정도 제외하고는 이제 또 되게 존경하는 의사님들은 그래도 대학병원은 여건이 허락할 때가 가끔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봐주실 때가 있긴 한데 그냥 저도 이제 동네에서 선생님들 만나러 진료 환자로 가면 한 번도 그렇게 길게 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저도 솔직히 이제 뭐 비만, 당뇨, 고혈압 이런 질환들을 보는 그냥 동네 의사인데 그런 질환에서 딱 약만 주고 가세요 이러면 저 스스로도 좀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약으로는 조절이 가능한 거지만 근본적인 이제 이 사람의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약은 점점 늘어나게 될 테고 그래서 약간의 자괴감이 들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진료실에서 5분, 10분 조금 더 길게 얘기해 보려고 하면 생활 패턴은 어떠신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이런 걸 물어보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들고 한 5분, 10분만 봐도 밖에서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다음 환자들이 기다린다. 다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직접 클레임을 하시기도 하고 환자분들도 그래서 좀 한계점이 많다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는 그 잘못된 정보나 편협된 사고들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엔 그걸 수정해드리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그런 정보의 대부분의 근원이 인터넷이고 근데 인터넷엔 그럼 바른말 하는 사람은 없나? 균형 잡힌 정보를 전하는 사람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나라도 조금씩 얘기를 좀 해보고 여기서 다 얘기를 못하는 것들을 좀 길게라도 전달을 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고 블로그와 브런치에 글을 조금씩 써오던 와중에 출판사 관계자분께서 이런 너무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을 같이 책으로 좀 엮어서 내면 좋을 것 같다 제안을 주셔서 감사하게 쓰게 됐죠. 전에는 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인터넷에 드물지만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누구죠? 우수님을 비롯해서 네 지금 저기 계신 운부장님을 비롯해서 여기는 안 계시지만 다른 영친자 식구분들도 그러시고 그래서 내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구나 뻔한 얘기가 아니라 다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좀 더 힘을 얻어서 책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뻔한 얘기라고 하는 것들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들이거든. 뻔한 그렇죠. 얘기가. 근데 뻔하지 않은 얘기는 사실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뻔하지가 않은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뻔한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또 저 얘기야. 지겹잖아. 맞아요. 지겹잖아. 재미없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해본 적 없거든. 그 뻔한 얘기를 지켜보시지 맞아. 한 않으셨거든. 얘기가 지키기가 정말 상당히 많이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 제일 여기도 어렵죠. 보면 지금 댓글 달아주셨는데 84년생 아이돌 엄마인데 아이 문제로 164에서 80kg까지 갔다가 운동하고 건강한 식사하면서 체지방으로만 60kg까지 뺐어요. 한 번도 생리불순이 있어짐 없었고 현재 근육량 27kg입니다. 어우 많으시네. 우수님 영상 정말 도움 많이 받았어요. 특히 보조제 같은 거 애삽이나 혈당론 집착 이런 유행에 저희 휘둘리지 않고 그냥 꾸준히 제 패턴대로 건강한 생활습관 만들어가니 지금은 이게 훨편해요.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진짜. 저희 댓글 하나 더 읽고 가고
여쭤보고 싶은데 네. 다이어트는 뭔가요? 두 분이 생각하는 다이어트란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어요. 담비쌤 다이어트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이어트는 살을 빼고 몸을 만드는 거, 내가 원하는 쉐입을 만드는 거, 그런 게 이제 다이어트겠죠?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는 조금 더 큰 그림, 식습관을 포함하여 내가 먹는 것들을 대하는 태도나 그리고 또 운동 습관이나 내 삶을 케어해가는 방법들, 습관들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책에서도 뭐 식사를 어떻게 꾸릴 건지, 영양소가 뭐 탄단지가 어떤지 이런 얘기도 담기는 했지만 이거 이전에 식습관, 음식을 대하는 태도, 음식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되는지,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속도라던가 식사 패턴이라던가 이런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다이어트가 영어의 의미로 체중 감량이라는 뜻이 아니라 식습관이라는 맞아요. 네. 사람들이 살 빼는 게 다이어트로 생각하는데 사실 식습관 챙기는 게 다이어트잖아요. 그쵸. 맞아요. 부모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 견해인데 잘 살아남기 위한, 잘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습관, 수단을 만드는 과정. 아, 습관을 만드는 과정을 네, 다이어트. 그걸 다이어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습관을 만드는 과정은 습관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항상 다이어트를 생각할 때 체중 감량을 생각해요. 내가 목표로 하는 지점? 그러니까 그걸 쉽게 보고 이거 해봐야지 저거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체중을 감량한 지점으로부터 그 지점이 습관이 될 때까지 뭐 적어도 2년에서 한 5년 정도를 유지한다라고 본다면 내가 지금 시작 지점에서 적어도 최소 2년 3개월에서 2년 몇 개월 혹은 앞으로 5년 가까이를 계속 해야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함부로 뭔가를 못 하거든요. 그럼요. 네, 함부로 뭔가를 못 하는데 자꾸 이제 짧게 보니까 그냥 몇 킬로까지 몇 개월 안에 감량하겠다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감량의 개념이 되니까 이제 실패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네. 습관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뭐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 습관이 되는 과정, 네. 혹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기 위해 습관이 됐던 과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루 이틀 안에 뭐 몇 개월 안에 되는 것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저희 아이랑 양치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아이가 이제 7살인데 우리 PD님 또 이제 한숨 나오셨는데 엄마들은 다 알 거예요. 아이 양치시키는 거 그거 습관 들이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가장 어렵죠. 네, 너무 막 큰 인내와 막 반복과 이런 것들 요구로 하고 7살 하루에 몇 번씩 닦아야 되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그치만 우리가 지금 성인이 된 지금 가끔 빼먹을 수는 있지만 대체로 양치를 하는 습관이 좀 자연스럽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엄청 오랜 기간 노력이 필요한 거고 엄청난 주입도 필요한 거고 엄청난 실패도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좀 길게 보고 내 삶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댓글에서도 어떤 분이 스위치온 다이어트 보셨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전에도 라이브 한번 했었지만 스위치온 다이어트 프로그램 한번 보시고 내가 이거를 평생 습관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지 자문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게 나는 가능할 것 같은 사람이다 하면 뭐 얼마든지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유지 가능하기가 굉장히 힘든 프로그램이거든요. 내 몸에 맞을지 안 맞을지도 좀 면밀히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이제 무모한 조금 위험한 프로그램들을 자꾸 내 몸에 실험하는 그런 시간이 저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몸의 변화들이 대부분 돌이키기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세상의 다이어트는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계속 빠르고 뭔가 더 강력한 뭐 결과물을 장담하는 다이어트가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하는 게 왜 위험한지 사실 확 와닿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성인이 됐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의 대부분은 다 수능에 대한 부담을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든 수능은 누구나 부담이 되거든요. 안 보는 사람 빼고. 근데 수능의 부담을 제일 잘 표현하는 게 수능날 아침에 혹은 전날 밤에 엄마가 수능 잘 보라고 특별한 보양식을 차려줘요. 배탈 나거든. 배탈 나갖고서 막 화장실 갔다 오고 집중 못하고 제 컨디션을 실력을 발휘를 못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실 일상적인 음식이 가장 보약이라고 일상적인 음식을 먹는 게 내 장에도 편하고 여태까지 검증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먹어왔던 음식은 검증이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특히 내가 이것 때문에 살이 찔만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먹었을 때 도저히 제어가 안 되면서 먹어, 이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먹어왔던 음식들의 리스트,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고
지금의 나는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앞으로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다들 지금까지 나는 전혀 살피지 않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나 유행하는 사람이 유행을 만든 사람이 이게 무조건 효과적이에요 라고 하면은 그거 뭐라고 똑같으냐면 엄마가 수능 아침에 보양식 차려준 거랑 똑같은 거야. 먹고 탈날 수 있다. 몸도 그럼 만약에 그렇게 급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탈이 나. 그럼 탈이 나는 게 대부분 그런가요? 요요죠. 네. 그 요요는 대부분 오잖아요. 그게 그럼 단기간에 목표를 했기 때문에 오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항상성 시스템이라고 하죠. 사람의 몸은 거의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거는 결국 약 37조 개나 되는 세포들과 뇌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포 하나하나가 각자의 고유의 삶의 터전을 갖고 있고 그 안에서 뭔가를 스스로 조절하고 유지하고 있는데 주변 세포들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그걸 조율하기 위해서 뇌라고 하는 중앙 컨트롤러한테 서로 소통을 하면서 전체가 다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뇌가 어느 정도 세팅해 놓은 값이라는 거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되거든. 그게 일종의 우리 몸에서 항상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체중도 항상성이 있는 거라 내가 평소에 습관으로 만들어 놨던 거에 모든 것들을 다 맞춰 놨거든. 근데 내가 체중만 갑자기 확 변화시키려고 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거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한테 계속 쟤 왜 저래? 왜 저래? 빨리 원래대로 돌려놔. 이건데 우리가 의지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해왔지만 이 의지 에너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금방 동나거든요. 그래서 그 의지 에너지가 끝나는 순간 습관으로 돌아갈 거고 책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습관이 항상 이긴다. 습관이 항상 승리한다. 습관으로 돌아가니까 문제는 그렇게 아까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던 것처럼 수족냉증이 오고 이러잖아요. 에너지 섭취를 줄이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니까 몸은 에너지 소비를 줄여버린 거지. 인풋이 줄었으니까 아웃풋을 줄인 거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줄었는데 갑자기 원래의 습관으로서 많이 먹으니까 거기에 보상까지 해서 더 먹으니까 잉여의 폭이 더 커져갖고 살이 더 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살이 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세포의 대사를 완전 망가뜨려 놓으니까 망가뜨려 놓으니까 위험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돼버리는 거죠. 아까 전에 담비쌤이 한 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한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다이어트, 특정 다이어트를 봤을 때 이거 내가 평생 할 수 있을까? 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못할 것 같아 하면 선택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세상에 진짜 계속 다이어트는 새롭게 뭐 이름만 바꿔가지고 나올 텐데 그런 다이어트를 여러분들이 만나셨을 때 금방 슬피 선생님이 말씀해주셨던 기준 내가 이 다이어트를 평생 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보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댓글을 보니까 다이어트 약에 대한 얘기가 조금 많아요. 네. 그래서 아마 담비쌤은 진료 보시면서 이런 약도 처방을 해주셨을 테고 다이어트 약을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맞아요. 제 책에도 그래서 다이어트 약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좀 담았어요. 사회적으로 의존성이나 중독 이런 거에 문제가 됐던 그런 약물에 대한 이야기도 다뤘고 요즘 핫한 이제 위고비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기는 했는데요. 일단은 약물 자체는 다른 뭐 일반 식품, 건기식 이런 거에 비해선 확실하게 효과가 입증은 된 거예요. 정말 수많은 데이터와 실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개발이 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사실 의사의 지도하에 쓰신다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사용은 할 수 있고 아까 우수님이 말씀하신 거 왜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게 더 살찌게 만드는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 말씀하신 대로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시도를 잘못해서 대사량이 줄고 몸의 체계가 바뀌게 되면 근데 그 습관을 내가 보통 유지하지 못하고 도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줄어든 대사량에 내 나쁜 습관이 다시 돌아가면 살은 그냥 더 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자꾸 반복하면서 체중이 우상향하게 되는 예, 주식이면 참 좋겠지만 체중이 그렇죠. 우상향하게 주식이면 되는 네. 갑자기 빵 터졌네. 네, 주식이 아니라 우리 체중이 우상향하게 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분들이 실제로 저한테 사연도 많이 와요. 그래서 차라리 다이어트를 제발 그만둬라 라고 가족이 말할 정도로 너는 다이어트 할 때마다 더 찐다. 네, 그만둬라 말할 정도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 푸드 노이즈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요. 왜냐면 유지 체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식욕을 막 엄청 올려요. 다이어트 안 했을 땐 떡볶이 봐도 그냥 뭐 먹고 말고 이랬던 사람도 다이어트 해야 돼 하면 먹으면 안 돼 하면서 막 더 먹고 싶거든요. 그리고 못 먹고 나면 떡볶이 생각이 막 돌아다녀.
이런 노이즈들을 이제 약이 좀 도와줘요. 뭐 위고비를 맞으면 약간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분들이 계세요. 식욕이 약간 줄어들고 음식에 대한 생각이 좀 없어지고 뭐 카페인 의존이 엄청 심했던 분도 커피 생각 좀 덜 나는 것 같고 약간 갈망 이런 것들을 조금 잠재워주니까 좀 마음도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효과가 너무 세서 약간 우울해져요. 약간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그런 걸 면밀히 보면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약들을 내가 의지만으로 습관을 만들고 바꿔나가는데 좀 너무 힘이 들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냥 뭐 요 정도 조금 쪘던 사람이 요 정도로 돌아갈 때 이런 약을 쓰는 것보다 진짜 너무 고도비만 건강에 문제가 있어. 체중 감량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해. 근데 너무 흐트러져 있어서 의지만으로 좀 어려워. 이럴 때 이런 주사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약을 의사와 상의하에 잘 쓰신다면 그런 푸드노이즈가 조금 줄어드는 데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될 수 있고 제 은사님께서 그 위고비 한국 임상 실험에도 참여를 하셨는데 나중에 말씀해 주신 게 만약에 이 사람의 체중 감량이 뭐 이만큼이 있었다. 근데 그동안 그 사람이 바꾼 생활 습관이 이만큼이다. 약이 이만큼 도와줬다. 그럼 나중에 약을 끊더라도 이만큼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습관을 만들기 그쵸. 쉽게 만들어주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만큼이 남아있으면 체중의 리바운드가 있어도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 근데 이 약을 먹으니까 전보다 먹고 싶은 것도 좀 줄어들긴 하지만 먹어도 좀 덜 쪄.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에 의존해서 다른 운동 습관, 생활 습관을 만들지를 않은 사람들. 이 약만 쓰면 그냥 좀 저절로 덜 먹게 되고 뭐 운동 안 해도 살이 좀 빠지는 것 같으니까 난 약만 쓸래. 이랬던 사람들은 관두는 순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더 찌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 네. 결국 포인트는 약의 도움을 받으면서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고쳐 나가는 게 그렇죠. 포인트인데 네. 약의 의존 이거 살 빠지네 이거 도움이 되네 맞아요. 하고 생활 습관 고치는 생각을 음. 안 하게 되면 결국 그쵸. 요요가 오게 될 수밖에 그렇죠. 없다. 예를 들어 약에만 의존하고 다른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하거나 오히려 약에 의존해서 효과를 보니까 퇴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하던 운동도 줄이고 맞아. 안 하고 식습관도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수면 습관도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그러면 결과는 뻔해요. 결국 습관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습관을 버려버리고 약에 의존하게 되면 약을 끊었을 때의 결과는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럼 이 약 해볼까, 약을 바꿔볼까, 용량을 바꿔볼까 이런 생각만 계속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위고비나 이런 약들, 뭐 마운자로나 이런 약들이 임상적으로 분명히 효과적인 건 분명해요. 네. 근데 효과가 있다는 건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건 그건 의사 선생님들과 면밀한 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심리적인 이펙트도 되게 큰 게 긍정적으로 본인이 생각해야 되는데 약에 대한 부정 이미지가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는 약에 대한 부정 이미지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약에 대한 긍정 이미지를 하면 보나마나 뭐 제약사에 뭐 했니 어쩌고 했니 막 이러거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약사는 그래 약 팔아갖고 돈 버는 거 맞아요. 근데 정부나 이런 데는요 사실 쉽게 그렇게 바라보지 않거든요. 국민의 건강을 해하는 거에서 생산 능력이나 경제 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만들려고 하겠어요. 다 경제 능력을 키우고 생산 능력을 증가시켜서 가정의 부흥을 시키고 국가의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관점을 잡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음모론자니 주장하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안 놀아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애사비. 아, 네, 뭐 그쵸. 그릭 정말 요거트. 지겹다. 네. 땅콩 버터. 그리고 요즘 레몬수. 그렇죠. 레몬수, 레몬즙 이런 것들의 질문이 좀 많아서 그런 것들의 과학적 근거 수준은 어느 정도고 우리는 어떤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래서 만약 먹는다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래야 안전한지에 대해서 좀 다뤘어요. 최근에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한테서 카톡이 와가지고 요즘 뭐 레몬수 같은 게 유행이니? 왜 이렇게 식도에 흔히 생기지 않은 궤양 같은 것도 생겨서 맞아. 오고 젊은 사람들한테 잘 안 생기는 뭐 위궤양도 많이 오고 근데 물어보면 레몬수를 먹었다더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실제로 레몬수 원료가 많이 값이 올랐다 하고, 예. 왜냐면 다 수입이거든요, 레몬수 원료가. 그래서 제가 원래 요리에 쓰려고 레몬즙을 사는데 많이 비싸졌어요. 맨 처음에가 아마 그 무슨 모로 오렌지? 프랑스에서 뭐 하는 무슨 모로 오렌지인가 해갖고 그 오렌지가 맨 처음에 유행했어요. 레몬수 전에. 네, 그러다가 이제 에사비가 에사비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레몬수가 에사비의 경우는 치아 부식 사례가 케이스 레포트로 외국에서 나오긴 했어요. 이미 있어요. 네네, 많이 정보에 다 있으니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유의해야 되는 점이다. 네. 그렇다고 제가 뭐 아예 먹지 마세요. 막 이렇게 또 적진 않았거든요. 먹을 거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면 좋은지, 예. 식생활에 즐겁게 유지 가능한 습관에 어떻게 포함시키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약 이전에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다이어트 식품, 보조제, 영양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그래도 최소한의 실험은 있는 건강기능식품인지 그것도 아닌 그냥 일반 백숙 같은 그냥 식품인지 우리가 뭐 백숙 먹고 무슨 병이 나을 걸로 기대하진 않지만 백숙집 가면 이렇게 효능 적혀 있잖아요. 백숙의 효능. 막 만병통치약인데요. 버섯의 장어의 효능. 네, 막. 근데 대다수 시중에 판매하는 SNS에서 구독자분들이 이거 어때요? 막 물어보시는 제품 중에 식품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건기식조차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구분하실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을 좀 담아봤으니까 네. 도움이 되실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궁금한 부분들이 많아서 바로 살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쓰셨던 과정도 좀 사실 궁금하거든요. 가장 애정하는 글들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사실 제가 책을 쓰면서 프롤로그에 제 이야기를 살짝 담았어요. 제 책이 대다수가 정보를 전달하는 책이긴 하지만 앞부분의 프롤로그는 아까 제가 쿠싱을 알았던 그런 이야기와 함께 약간 에세이 같은 느낌을 적어놨는데 가장 끝에 제가 적었던 글이 저의 이 책을 대하는 마음 그리고 이 책을 읽은 분들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잠깐 읽어드리면 이 책을 끝까지 읽고 난 뒤 여러분이 보다 자유롭게 먹고 더 즐겁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또 하나의 강박이나 소음이 되지 않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제가 프롤로그를 마무리를 지었어요. 박수 한번 쳐. 저도 책을 준비하면서 시중에 있는 다양한 건강 도서들을 많이 찾아 읽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베스트셀러에서 나온 그런 질문들도 많더라고요. 네. 읽어보면 의사인 저도 읽으면 막 무서운 거예요. 이 음식을 먹으면 내 몸에 막 독소가 쌓일 것 같고 이걸 먹으면 살이 찔 것 같고 약간 강박이 저도 모르게 생기기도 하고 사실 저도 쿠싱 이후에 식습관 개선하는 과정에서 그런 강박적인 부분에서 좀 시달리면서 가족들과 트러블이 좀 있기도 했거든요.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책을 통해 또 그런 강박의 일종이 되면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사실 음식은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마약, 술, 담배 이런 건 안 하고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고 끊어내야 하는 거지만 음식은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과 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건강 정보가 음식과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알려주기보다는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방법만을 알려주는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우리의 다이어트와 생활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제 책이 정보를 알려주긴 하지만 그거를 내 생활에 적용하는 과정 중에 조금 더 편안하게 좀 습관화하는데 좀 더 용이하게 부드럽게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식품회사나 이런 데서 다 가공을 해서 먹기 편하게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거는 결국 사람들이 그런 형태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사람들이 결국 음식을 구비하고 음식에 신경을 쓰고 영양이라는 거에 신경을 쓰는데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 한때 코로나 때 밀키트가 되게 유행했어요. 근데 요새 밀키트 회사 거의 다 망해가거든요. 왜 망했냐면 결국 사람들 둘 중에 하나로 간다는 얘기지. 밀키트를 사와서 집에서 요리하는 것조차도 귀찮아.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몇 번 해먹어 보니까 비싸기만 하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배달시키는 게 훨씬 더 편한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건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배달을 안 시키고 자기가 식재료 구비해서 직접 요리해서 먹는 타입이 늘어나는 거고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을 아예 안 하거나 운동을 중독처럼 하거나 가운데가 점점 없어져요. 점점 되게 허리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허리에 있어야 되거든.
허리에 있으려면 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식을 시켜 먹는 것도 간혹 애용하고 구비해 먹는 것도 애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댓글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다이어트에서 식단이나 뭔가를 먹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내가 뭔가를 많이 먹거나 다이어트를 위해서 더 챙겨 먹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 다이어트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줄여 먹는 거지.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아니면 비용이 유지돼야 됩니다. 같은 비용 내서 양은 줄되 비용이 좀 비싼 게 추가되는 거야. 예를 들어 단백질이 비싸니까 단백질이 추가되고 야채가 비싸니까 야채가 좀 추가되고. 근데 전체적인 먹는 양은 줄어드니까 비용은 거의 유지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면 나 지금 다이어트 실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이어트 뭐 쿠키, 다이어트 뭐 프로틴 맞아. 쿠키, 프로틴 콜리플라워 라이스 이런 거 사야 프로틴 되잖아요. 사실. 음료. 제로 칼로리 면 이런 거 사야 되거든요. 곤약면, 그러니까 곤약밥. 더 많이 들거든요. 맞아요. 사실. 근데 그게 또 비싸요. 맞아요. 엄청 정말 비싸요. 원료는 더 싸더라도 제품은 더 비싸고. 일단 맞아요. 다이어트자가 들어가고 핑크 컬러가 들어가면 일단 무조건 비쌉니다. 쿠싱 신드롬이 있으셨다고 작가님 인스타에서 봤는데요. 호르몬 문제로 살이 찌면은 꼭 수술로만 정상적으로 갈 수 있나요? 아니면 식단이나 비타민으로 잡을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쿠싱 증후군의 원인이 부신에 혹이 생겼고 그 혹이 호르몬을 과다하게 뿜어내는 종양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 혹을 제거하는 것만이 의학적인 수술적 치료의 유일한 방법이고요. 사실 그 외에도 뭐 갑상선 기능 저하나 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여러 가지 호르몬 밸런스 이상으로 살이 찌는 병들이 있어요. 그리고 쿠싱 증후군조차 혹이 생기지 않고 다른 뭐 스테로이드를 과용했다거나 뇌하수체에 종양이 있다거나 다른 원인으로 살이 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의학적 치료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 경우도 원인이 아주 또 다양해요. 기능 저하의 원인이 그런 거에 따라서 일단 뭐 호르몬 보충을 한다던가 이런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단순히 영양제나 이런 것들로 해결이 될 수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엄연한 질병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종양성은 종양이 음성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 종양에서 호르몬을 내뿜는 양성 그쵸, 종양이라고 그쵸. 한다면 종양이 계속 비대될 수도 있고 점점 상황을 악화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에 뭐 다 뭘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갖고 뭐 비타민 팔고 전혀 막 안 이러는데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병원에 가셔서 수술 받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담비쌤께서 책을 쓰면서 도움이 됐던 것들이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쓸 때 도움이 됐던 거는 일단 남편이 육아를 많이 도와준 것이 가장 큰 현실적인 도움이 됐고요. 네. 남편이 내 편이 됐네요. 남의 편이 안 되고. 네, 내 편입니다. 완전 제 편이고 너무 고맙고 사실은 이 이야기가 너무 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외면받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우수님을 비롯해서 영신자분들과 교류하면서 이런 이야기들도 들어주시는 우리 찐팬분들도 있고 구독자분들도 계시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 이야기를 듣고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또 저한테 이제 사연을 보내주시기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힘이 되기도 했고요. 또 저한테 출간 제안을 주신 저희 편집자 선생님께서 제가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우리가 모두 잊고 있었던 이런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좀 되짚어주는 책이 되기를 바란다. 사실 너무나 많은 이런 광고나 소음들 속에서 꼭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런 걸 되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진 않겠냐 격려를 해주셨던 게 또 좀 큰 힘이 돼서 끝까지 써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 무월경 이런 분들이 많아요. 좀 광고 하나만 하자면 저랑 지금 여 안에 있는 영양사 선생님, 저희 다 영친자들이죠. 그 일산 우수 에듀케이션 옆에 마리아 병원이라고 난임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지금 저희가 같이 상담을 하고 있어요. 영양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서 병원하고 협업해갖고 영양적인 부분, 그 다음에 호르몬적인 부분을 컨트롤 해드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게 해결이 좀 안 되신다면 한번 기회를 보셔서 저희 영양상담을 따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온라인으로도 좀 상담을 하고 하고 계시기 있습니다. 때문에 네. 얼마든지 전국구로도 접근이 가능은 하십니다. 스위치온 다이어트는 저희 영상이 있습니다. 편집 중이고요. 편집 네, 나갈 중이고요. 겁니다. 네, 곧 올라갈 겁니다. 스위치온 다이어트. 라이브는 멤버십 구독하시면 기존 네, 라이브도 오늘, 보실 네. 수 있죠. 이 라이브는 제가 그 멤버십 구독으로 오픈을 해놓을게요. 네, 멤버십을 하시면 우리 얼마에 4,900원이에요? 3,900원이에요? 4,900원씩 좋았을 텐데. 3,000 얼마였던 거? 와, 커피 한 그래서- 잔 값도 안 되네요. 이렇게 귀한
우리 우수한 영양학 찐팬 구독자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닥터스피 인스타 채널 릴스 거기 구독 기능이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들어가셔서 선생님이 책의 내용도 이제 하나씩 그 구독으로 할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풀어주신 내용들이 있으니까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저도 지금 다이어트 관련된 거를 책을 쓰고도 있고 그다음에 다이어트 영상 강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녹화 강의로 온라인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해볼 테니까 그런 내용 좀 기다려 주시고 2025년엔 차곡차곡 영상 올려갈 거고 선생님도 그리고 다른 영칠자분들도 저희 라이브나 이런 거 통해서 같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룰 거니까 항상 저희 채널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영신자 멤버들 각각의 채널에도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 네. 가져주세요. 아 근데 진짜 저희가 그 편집 같은 것들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서투른 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은 꼭 반영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으니까요. 많은 댓글과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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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게 더 살찌게 만드는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약에 의존해서 효과를 보니까 퇴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체중이 우상향하게 되는 주식이면 참 좋겠지만 체중이 그렇죠. 우상향하게 주식이면 되는 맞다 그건. 네. 너무 좋아.